안녕하세요. 아이라스크 연구실 학부연구생 오태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세미나 주제가 뭐냐?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논문 제목이 굉장히 길죠.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GPT-1입니다. GPT-1. 자, 이제 LLM이 나온 이후로부터 굉장히 저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코딩 같은 거 할 때 LLM한테 이제 API 물어보면 굉장히 잘 대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지금 이 영상 찍는 기준 LLM이 막 지브리 화풍, 이제 챗GPT가 화풍에 따라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줘요. 막 사진 찍어 올려서 야 이거 지브리 그림으로 바꿔줘. 그러면 막 지브리 그림으로 바꿔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제 그림을 챗GPT한테 좀 잘 그려줘라고 말을 했더니 확실히 잘 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찌됐든 LLM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도대체 LLM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GPT-1 논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LLM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GPT 이전에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라벨링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이 라벨링된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어요. 원시 텍스트로부터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자연어 처리에서 지도 학습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말을 해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 학습의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태스크가 있고 라벨이 각각 이렇게 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표는 뭐냐? 이 정답을 주지 않고도 AI가 잘 정답을 맞추는 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전 연구들은 단어 수준의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언어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라벨링 작업의 대안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전 연구에서는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단어 수준의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었다. 라고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파인 튜닝 문제예요. 전이학습에 유용한 텍스트 표현을 학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적화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 다시 말을 해서 프리 트레인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최적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학습된 표현을 목표 작업에 전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프리 트레인 모델을 학습한 뒤에 특정 작업에 맞는 미세 조정을 할 때 얘가 어떤 방법으로 미세 조정을 해야 가장 성능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라벨링된 데이터 양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그리고 라벨링이 작업에 따라 너무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GPT-1
논문의 목표가 뭐냐? 최소한의 조정만으로 다양한 작업에 전이 가능한 범용 표현을 학습시키는 게 이 GPT 모델의 목표입니다. 자, 관련 연구를 간략하게 짚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연구들은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를 단어 수준의 정보에만 활용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한계를 넘어서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를 문장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Supervised Free Training, 비기도 학습을 말하는 건데, 자, 비기도 학습이 뭐냐? 출력값 없이 입력값만으로 학습을 해서 입력값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측정되지 않는 데이터의 잠재 요인 또는 잠재 변수를 찾아내는 학습법이에요. 처음에는 이 언라벨 데이터로 좋은 표현을 찾도록 하고 이후에는 라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더 잘 학습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LSTM의 경우에는 예측 능력이 너무 짧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트랜스포머로 모델을 선택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이제 보조 트레이닝 목표. 자, 라벨이 있는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기에는 이게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야. 자,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조학습 모델을, 아니, 보조학습 목표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 준지도 학습처럼 더 강력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고 라벨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 초록색 공이 막 섞여 있는데 얘를 비지도 학습을 시켜서 각 분류에 맞게 묶어 놓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연어 처리도 마찬가지로 단어들을 저런 식으로 묶어놔서 추가로 학습을 시키면은 학습이 좀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절차는 대규모 텍스트 말풍치를 사용을 해서 고용량의 언어 모델을 학습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 조정 단계로 여기서는 이제 라벨이 부여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판별적 작업에 적응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스텝 1에서는 단순히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우리가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시키고 두 번째는 라벨 있는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자,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건 논문에서 제시는 하지 않는데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좀 이제 잘 아시려면은 이 이후의 과정들을 좀 아시려면 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가져와 봤고요. 자, LLM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법이에요. 글자 단위에서 점차적으로 단어 집합을 만들어내는 바텀업 방식의 접근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의 방법은 각 단어들의 빈도수를 카운트하는 방식이에요. 자, 왼쪽 그림 보시면은 자,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얘를 저런 식으로 010101로 막 카운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문제가 좀 있어요. 새로운 단어가 추가가 되면은 이제 UNK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기존 사전에 없는 단어다를 표기하는 어떤 하나의 토큰이고요. 이게 이제 OOV 문제라고 해가지고 out of vocabulary 그러니까 사전에 단어가 없어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AI가 어떠한 단어를 기반으로 추론을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학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 그럼 못 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모델이 추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 어, DP2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 학습 데이터를 공백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음절 단위로 단어지를 막 생성을 해요. 자, 이러한 음절 단위로 막 단어 빈도수를 세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십니까, 사랑합니다, 수고라는 단어를 안녕, 영하, 사세, 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빈도수를 묶어가지고 카운트를 해요. 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를 단어집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만 단어집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음절 단위로 단어집을 생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무조건 이 단어만 사전에 저장됐다면 이 BP 방법은 음절 단위로 단어집을 생성을 해가지고 좀 더 폭넓은 단어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단어 집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학습이에요. 자, 비지도 사전 학습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라벨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라벨 데이터가 없는 토큰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목적 함수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모델을 이렇게 사용할 거냐? 아까 봤을 때 맨 처음에 LSTM 말고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는데 디코더만 사용할 겁니다. 디코더만. 근데 저 디코더 중간 저 빨간색 네모 보시면은 저 부분이 인코더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크루트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얘가 있으면 인코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뺍니다. 얘를 빼버린 얘들을 다시 말해 얘를 뺀 디코더를 여러 겹을 쌓아가지고 GPT를 만들어서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얘가 GPT입니다. GPT. 그냥 GPT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 디코더 블록만 엄청 쌓아가지고 만든 거죠. 이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겁니다. 자, 수식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아까 GPT 모델보다 좀 더 깔끔하게 된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수식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지도 세부 조정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라벨링 된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스텝 1 모델에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라벨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Y 라벨을 실제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래쪽 수식을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언어 모델링을 보조 목적으로 세부 조정에 포함시키는 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대요. 지도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고 실험 속도도 가속화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목적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L1의 목적은 뭐냐? 언어 모델링이에요, 언어 모델링. 우리가 여기서는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를 쓴다고 했죠. 자, 문맥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마스킹된 단어를 복원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LM이라고 하거든요. 랭귀지 모델링. 가장 기본적인 언어 모델링 학습 방법인데 그냥 앞에 단어를 보고 다음에 도울 단어를 예측하자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LSTM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LSTM은 저 문장이 길어지면은 예측을 잘 못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저희가 사용하게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라벨링 된 데이터를 쓰겠다는 거죠. 주어진 입력 문장에 대해서 특정 정답을 맞히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시면은 I love these products.
아, 이거는 긍정적인 대답이야 라고 라벨링은 된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아, 이게 수렴 속도도 좋고 모델이 더 잘 학습하더라 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 알아냈대요. 그래가지고 자, unsupervised pre-training. 자, 저희들의 목표가 뭐였죠? 최소한의 조정만으로 다양한 작업에 전이 가능한 범용 표현을 학습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GPT-1을 최소한의 변화로 여러 태스크를 다뤄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 태스크마다 요구하는 토큰 형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GPT 쓴 연구자들은 아, 우리가 이러한 것도 구조화된 인풋 또한 제시해서 최소한의 변화로 전이 학습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 태스크마다 요구하는 토큰이 다 다른데 그거를 어느 정도 공통 되게 묶어놨다. 그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시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쪽 글씨 보시면은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태스크 분류, 보안 보안계, 유사성, 다중 선택이 있잖아요. 여기서 입력 구성 요소가 저렇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를 좀 맞춰봤다. 우리가 예쁘게 좀 맞춰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셋업이에요, 셋업. 자,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해서 북 컬퍼스 데이터셋을 사용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모험, 판타지, 로맨스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7,000권 이상의 고유한 미출판 도서로 구성했대요. 그냥 뭐 이건 데이터셋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모델 구성은 트랜스포머 뒷구도 레이어 12층, 셀프 어텐션 헤드는 각 64개의 QKV와 총 12개의 헤드로 구성됐고요. 포지션 와이드 필드 포워드는 총 3072차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잠깐 볼게요. 자, 자연어 처리, 추론, 질의응답, 의미 유사도, 텍스트 분류 등 다양한 감독 과제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해봤는데 저 빨간색 표의 빨간색 부분 보시면은 야 이거 파인 튜닝드 트랜스포머 우리 모델이 어, 다른 모델들보다 다 좋더라 훨씬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질의응답 및 상식 추론에 대해서도 성능 비교를 해봤는데 아 우리 모델이 최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팩트 오브 넘버 오브 레이어 트랜스퍼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야 이게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성능과 제로샷 성능의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자 왼쪽은 뭐냐 트랜스포머에 사용한 레이어 개수에 따른 성능을 측정한 그래프예요. 야 사용한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프리 트레인 정보를 많이 사용할수록 파인 튜닝 했을 때 성능이 더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은 뭐냐 얘는 좀 간단해요. 트랜스포머가 제로서 일반화에 있어서 LSTM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로샷 같은 거 할 때 LSTM 쓰지 마라. 트랜스포머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게 어떻게 LLM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런 질문이 있을까 봐 제가 좀 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GPT-1 최초의 GPT죠. 아까 저희가 배운 건데 처음에는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두 번째는 라벨링 된 데이터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자연어 처리를 하더라 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LSTM보다는 트랜스포머가 더 좋더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GPT-2는 뭐냐? 아까 저희가 결과를 봤었죠. 무슨 결과를 봤냐?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래가지고 이 GPT 크기를 엄청 키웁니다. 그랬더니 제로샷, 풀샷에서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태스크에서 상당한 성능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자, GPT-3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아주 그냥 사람처럼 말하는 LLM 시대의 개막을 열었죠. 굉장히 신기했어요. 다들 신기해하고, 저도 이제 저 때가 대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을 텐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막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네, 좀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GPT-4는 다중 모델, 텍스트 말고도 이미지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면서 이미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게 그래.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도 학습을 뭐 라벨링 데이터 이용을 해서 막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GPT-1에서도 그렇게 봤죠. 근데 이제 현대 GPT는 자연어 추론, 질의응답, 의미 유사도, 텍스트 분류 이거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학습한 거냐?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간단합니다.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퓨전 프롬프트에 반응하다로 발견하게 됐대요. 간단히 말을 해서 자, GPT-1에서는 어떻게 했죠?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음에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후에 지도 학습을 학습시킨 거잖아요. 라벨링 있는 걸로. 근데 이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라벨링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엄청 키운 다음에 이거를 다 학습시켜 본 거예요. 그리고 라벨링 없는 데이터만 학습시킨 GPT가 야, 이거 자기 스스로 라벨링 데이터를 학습한 것처럼 학습을 하더라. 다시 말을 해서 퓨전 프롬프트에 반응하더라로 발견하게 됐대요. 이거 진짜 우연하게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엄청 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 비지도 학습 간략하게 이제 단어 맞추는 모델로만 학습을 했는데 이게 퓨전 러닝에 반응하네? 이게 얘가 우리가 지도 학습을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지도 학습이 된 것처럼 반응하네? 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델 크기를 엄청 키우고 데이터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라벨링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LM을 학습했을 뿐인데 예시 몇 개 보여주면 그 패턴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LLM의 학습 방법이 방대한 사전 학습 그리고 미세 조정을 한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GPT-1 어떻게 학습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지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엔 지도 학습을 한다 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시켰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엄청 크게 키워가지고 줘버리니까 애가 지도 학습한 것처럼 행동하더라. 가 키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사전 학습을 이제 인터넷에 긁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오픈 AI에서. 이제 위키피디아, 웹소설, 사용자 대화 데이터 등 이 대용량 테스트를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모델에 학습시킨 거죠. GPT 계열은 다음 단어 맞추기 목표로 막 학습을 시켰고, 어, B, BERT라는 어떤 저 GPT와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냥 마스크 단어 맞추기로 수십억 단어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사람처럼 문법 규칙과 어휘 관계, 일반 지식을 학습을 하더라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학습된 이제 기초 모델을 가지고 구체적 작업에 맞게 파인 튜닝을 살짝 좀 해줍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좀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엄청 큰 데이터를 막 때려넣었더니 지 알아서 잘 대답을 하더라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 원하는 좀 형태가 좀 있었어요. 얘가 좀 자기 기계만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말하다가 영어 갑자기 말하다가 중국어 말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량의 레이블된 데이터로 이용을 해서 지도 학습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RLHF, 이건 단순히 말을 해서 강화학습 모델인데 인간 피드백을 통한 모델 강화학습을 시켰대요. 이게 뭐냐? GPT 검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GPT가 어떤 게 비윤리적이고 어떻게 윤리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GPT를 팔아먹으려면 우리가 GPT가 범죄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학습으로 막아둔 겁니다. 그러한 결과 내놓지 마라고 강화학습을 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LLM은 일반 기업이 못 만드냐? 간단하게 말을 해서 난이도와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데이터가 가장 큰 문제죠, 데이터가. 저희가 GPT-1까지는 그래도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라벨링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엄청 큰 데이터를 그냥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많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GPT-3은 커먼 크라운 등에서 수집한 570GB의 분량의 텍스트를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한국어 LLM 하이퍼 클로바는 5,600억 토큰, 엄청 많죠. 이렇게 한국어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학습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막대한 데이터량을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그래 어떻게든 확보를 했다고 칩시다. 뭐 이제 인터넷 다 긁어와가지고 크롤링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처리할 자원이 안 돼요. 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저런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서 GPT-3을 훈련시켰거든요. 진짜 막 이거 하나 학습시키는데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이 된대요. 오픈 AI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전력이에요, 전력. 저, 저 GPT 학습시키는데 전력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옛날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자력이 뜰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학습시키는데 이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전력을 원자력이 좀 생산하기 편하잖아요. 많은 생산이 좀 되고. 그래서 오픈 AI에서 원자력 투자를 좀 하더라라고 뭐 말씀해 준 게 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GPT 하나 학습시키는데 전력을 엄청 많이 잡아먹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준비와 이 컴퓨팅 자원, 이 전문 인프라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가 이제 빅테크만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엄두가 안 나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큰 GPT 같은 모델 만드는 거 힘들고 GPT 모델을 사용하는 거 정도로만 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이상 이렇게 GPT-1에 대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